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이대호 진행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서 오늘까지 진행을 맡은 KBS 서영민 기자입니다. 네, 경제상식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입니다. 야근, 휴일 근무 등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고 쉽게 말하면 노동자가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기본적인 급여였습니다. 청취자 문자 좀 소개해드리면요. 홍명숙님, 네. 서영민 기자의 삼성전자 시그널 책을 작년에 성공예감에서 받았어요. 대기업도 불확실한 시대를 버텨내고 있는데 우리 집도 나름의 시그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구나 하고 느꼈답니다.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아현님 통상임금 맞춰주셨고요. 노동의 대가만큼 또 고되고 험한 일을 하는 만큼 임금도 제대로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0477님, 정답 맞춰주시긴 했는데 노동절이지만 지금 출근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오늘 수당 안 주려고 해요. 나도 쉬고 싶다. 주셔야 됩니다 사장님.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이법성님도 오늘 현장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월급이 제 날짜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힘들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 실시간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히 제가 마지막 날이니까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다양하게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우리나라는 휴장입니다. 하지만 요 며칠 괜찮은 강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금 적금 깨고 부동산 자금으로 모은 돈까지 주식으로 향하는 이른바 머니무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흐름이죠. 그런데 또 변수도 있습니다. 금리. 근데 금리 하면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근본적인 미국 금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파월 의장의 임기가 곧 종료되고 새 연준 의장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그 정책 방향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의도의 현인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 거시경제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제가 쓰신 책도 아주 잘 읽고 해서 저도 아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뵈면 오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뭐라도 하나 배워가고 싶었는데 오늘 1시간 동안 한번 잘 배워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짚자면 결국 우리나라 증시인데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6,700선까지 찍었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1년 만에 2배 이상. 네. 좀 사실 시가총액이 6,000조 원이라고 해서 잘 와닿지 않는데 우리나라 전체 GDP의 2배, 3배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전쟁 중에 일해서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전쟁이 끝나면 올라가겠거니 했는데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미 다 올라와 버린 느낌도 있습니다. 이건 네. 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이나 AI와 반도체 네. 뭐 이런 힘이 제 생각에는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 같고요. 네. 또 반도체와 또 비슷하게 또 뭐 전력기기나 이런 것도 인공지능의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는데 이제 영향을 주니까 뭐 이런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좀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또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글로벌한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상 최고치고 이제 저는 요즘 보는 숫자가 참 좀 감이 없어졌어요. 처음 보는 숫자다 보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6,700 이런 건데 근데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비슷한 모습들을 볼 것 같아요. S&P 500 7,000 앞에 7자 최근에 처음 봤고요. 네. 올 초에는 다우 5만 또 지난주에 대만 각원지수 4,000 그를 4자 처음 본 겁니다. 니케이도 지난주에 6만행.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앞자리가 막 바뀌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글로벌한 현상이거든요. 네. 크게 보면은
뭐 IT나 반도체, 인공지능 밸류 체인에 좀 엮여 있는 나라들의 성과가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유럽의 이탈리아 뭐 인공지능 관련주 별로 없고요. 네. 일본도 한국과 대만보다는 딱히 뭐 그렇게 연결고리가 강하지 않은데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으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하는 한 축이 있고 또 글로벌하게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는 뭐 유럽은 지금 뭐 경제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독일 뭐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닥스 지수가 거의 뭐 한 2, 3% 오르면 또 사상 최고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앞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은행이 뭐 주식 가진 사람들, 부동산 가진 사람들을 부자 만들어 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뭐 저는 의지가 있거나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경제는 안 살아나고 또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받은 트라우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위기가 생길만 하면 돈을 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 실물 경제는 뭐 그렇게 뜨뜻미지근한데 자산시장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흐름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저는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산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돈의 힘으로 네. 주가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보는 건 주가니까 주가가 밀어 올려지고 있다. 네, 사실은 그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2017년 18년에 반도체 사이클이 좋을 때는 또 막 올라갔고 네. 코로나 때도 올라갔지만 근데 우리나라만은 좀 다른 흐름에 있다고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올라갔다가도 네. 내려오고 네. 올라갔다가도 내려오고 늘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뚫게 된 것은 뭐 정책의 힘도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힘, 세계적인 글로벌 힘으로 네. 보는 게 뭐 한국도 맞을까요? 지금 뭐 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올 들어서 한 4월까지 들어온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돈의 규모가 한 70조 원 정도 되거든요. 70조 원. 예, 작년 한 해 동안 들어온 돈이 14조 3천억 원입니다. 우와. 그러니까 1년 동안 14조 원 들어왔는데 지금 70조 원 들어오고 있고 네. 과거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때가 2021년도 코로나 직후에 소위 동학개미 붐이 있을 때 그때도 뭐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낮은 저금리였죠. 네. 그때 1년 동안 들어온 돈의 규모가 75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앞으로 뭐 몇 달 동안 돈이 어떻게 될지 이걸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계속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1년 동안 75조 원 들어온 게 사상 최고치인데 넉 달 동안 70조 원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엄청난 돈이 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글로벌하게 돈이 많은데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파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거래를 했던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그냥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주식이 주가가 3배 됐잖냐. 그럼 신흥국 펀드 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네. 그냥 어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자기들이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풀렸지만 외국인들은 주식을 그런 이유로 팔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조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내부적인 돈의 힘으로 그 충격을 좀 완충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네. 이런 질문을 하는 저도 부끄럽긴 하지만 그럼 앞으로 7천, 8천 갑니까? 아니면 10,000 갑니까? 라고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잘 모르죠. 다만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네. 참 많이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속도가 참 빠르다.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을 주가를 잘 못 받치는 저 같은 사람의 몇 달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도 빠르지만 한 4천 넘어갔을 때도 좀 빠르다고 느꼈고요. 네. 5천 넘어갈 때도 실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늘 과한 것 같지만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네. 실은 내가 그냥 흔히 가질 법한 이렇게 빨리 올라도 돼라고 하는 거는 별로 저에게는 신통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과 무관하게 주가가 가니까. 네.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뭐 정말 기록적으로 그렇게 뭐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오른 거냐 비교를 해보면 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 4월 저점부터 지금까지 191% 이번 주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거든요. 네. 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666%짜리가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3조 호황 때 너무 네. 옛날 얘기 같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 강세장이 있었고 우리가 중국 덕을 보면서 주가가 잘 움직였던 2000년대 중반에 네. 300%짜리가 있습니다. 아. 예, 300% 그때 500에서 2000까지 주가가 단숨에 올라갔던 케이스가 있고요. 네. 또 올라가는 속도가 단기간에 가장 빨랐던 거는 외환위기 직후에 주가 지수가 280까지 밀렸다가 네. 닷컴 버블 붐을 안고 1000포인트까지 갔던 때는 한 1년여 동안에 278% 올랐으니까 사실 올라가는 속도로 따지면 그때가 더 빨랐어요. 지금보다. 아, 폭을 보면 몇천 포인트가 한꺼번에 올랐으니 커 보일 수 있으나 예. 퍼센트로 보자면 보면은 지금보다 빨랐던 게 단기적으로 속도가 빨랐던 거는 그 98년, 99년은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네. 그때를 포함해서 이 강세장에서 주가가 지금보다 많이 올랐던 때는 네. 사실 3번 정도가 있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올라도 돼라는 생각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 또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건 본질적으로 맞는 태도입니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네.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보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주가가 이게 뭐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그런 상승률은 아니고 그보다 더 오른 적이 있었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저는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비슷한 판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금융위기 이후 네. 비슷한 판.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국도 뭐 큰 충격을 받았는데 네. 근데 2008년 금융위기가 한국인들이나 한국 경제에 사상 최악의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 미국에서 불이 난 거고 네. 우리는 IMF 외환위기가 사실 더 큰 위기였죠. 예.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타났던 경기 후퇴가 언제 있었나 한번 시계줄을 돌려보면 1930년대 대공황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겐 이게 너무 큰 트라우마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금융에서 큰 탈이 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금융에 대한 규제도 어느 정도 하고 저는 규제보다는 오히려 뭔가 위기가 발생하는 거를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많이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23년도 그 2월 달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하는 서부에 있는 지방은행이 네. 부도가 났거든요. SVB. 예, SVB였죠. 그때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었고 직전에 연준 의장을 했던 제닛 옐런 의장이 이제 미국 정부가 예금자들을 전부 보호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건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미국도 정해진 금액이 있고 근데 이제 금융위기가 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냥 미국의 재무장관이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뭐 기술의 발전과 사람들의 욕심과 굉장히 기술은 발전하지만 가격이 그걸 또 미리 반영하고 있으면 또 이제 폭락이 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글로벌하게 큰 위기가 뭐가 있었나 생각해 보시면 금융위기 직후에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한국의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뭐 외환위기 맞고 현대그룹 파산하고 또 카드채 위기 있었고 한 3, 4년에 한 번씩의 문제가 네. 생겼는데 지금은 10년 동안 그런 위기가 별로 없었죠. 없었죠. 그럼 뭐 경제가 잘 돌아가냐?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 1%, 역대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고요. 지금 일본 주가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지만 거의 성장률이 제로로 수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중앙은행이 경제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놨고요. 또 실물 경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것도 너무 조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게 실물 경제로 같이 살아나면 좋지만은 뭐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몇 개를 빼면은 실물 경제는 재미가 없는데 자산 시장이 실물 경제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시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이클은 언제 끝날 거냐 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반도체 사이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주 고객인데 근데 뭐 그들의 투자가 좀 둔화가 될 때
근데 아직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반도체 수요가 둔화가 될 거라고 하는 신호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그거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높아져서 만약 금리가 심하게 올라가게 되면 주식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 시장 말씀드리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네. 미국은요 2009년 이후로 계속 강세장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2022년에 절대 주가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약세장, 베어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가 조정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은 뭐 가야 네. 고점 대비 저점이 한 1년 이상은 가고 그렇게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통 받아야 이걸 뭐 약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로 1년 이상 조정 장세가 없었어요. 길어봐야 10개월이니까 네. 주가가 꺼졌을 때 사람들이 뜨거 하는 일이 2018년, 2022년 있었지만 주식 들고 있으면 금방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작년 이후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매우 빠르긴 하지만은 미국은 뭐 18년째 지금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너무 우리가 느끼는 주가 상승의 속도만 가지고 또 시장을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굉장히 상스러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8천 가나요? 9천 가나요?라고 여쭤봤는데 아주 철학적으로 이 세상의 머니 무브라고 부를 수 있는 돈의 흐름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선은 시계열적으로 시간적 흐름을 따라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만 봐도. 근데 정책적으로 보면 미국의 중앙은행이라는 큰 힘이 계속해서 어떤 미국의 주식 아니면 세계의 돈의 흐름을 계속 지켜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렇게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적 특히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AI나 반도체 같은 것들의 실적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꺾인다면 혹시 꺾이는 신호가 나타난다면 네. 그럴 수 있다라고 네.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적을 보았을 때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네. 지금까지의 실적, 앞으로 나오는 실적 그런 것들이 물론 미국의 장이 연관이 있으니까 네. 어제 간밤에도 미국 구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랐고요. 그게 네. AI 기대감이었고요. 반대로 오픈 AI는 비상장이긴 합니다만 네.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 역시 AI 시장에서의 순위 그럼요. 같은 것, 지금은 투자 그렇죠.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요걸 기반으로 우리의 기초 차력, 펀더멘털 같은 걸 한번 살펴본다면 또 이 8천 가느냐 9천 가느냐라는 네. 상스러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또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반도체와 기타 등등을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뭐 실적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4월 초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뭐 저희처럼 이 밥 먹고 기업 실적을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들이 1분기 실적 끝나니까 삼성전자 올해 실적을 한 100조 원 가까이 올려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네. 1분기 실적이 놀라운 이제 숫자였었는데요. 네. 그렇게 보면 실적과 시가총액을 비교한 뭐 PER 주가 수익 비율 이런 걸로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한 5배대입니다. 5배. 예, 굉장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들은 늘 저평가를 받는 속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범용 제품이거든요. 네.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PC에 내 노트북에 어떤 칩이 들어간다. 그거는 삼성 거 꽂으나 하이닉스 거 꽂으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 꽂으나 성능은 똑같습니다. 브랜드 자체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네. 그건 이제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이죠. 수율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 과잉 투자가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누가 이 물건을 한꺼번에 뭐 그 사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때그때 스팟 시장에서 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지금은 반도체 공급이 뭐 워낙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뭐 1년 이상의 장기 계약 뭐 저는 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2년 3년 계약도 나오고 하니까 이것의 안정성은 상당히 이제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칩을 쓰는 사람들이 지금 그 인공지능 그 소프트웨어 내에서도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죠. 지금 구글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지금 뭐 어쨌든 제미나이가 상대적으로 오픈 AI보다 좀 잘 나가 사람들의 평가가 좋고 그러니까 오픈 AI 계열에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랄지 오라클은 주가가 안 좋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 빅테크의 실적이 꺾이는 시점이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칩 투자 안 할 거야라고 하는 시점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고 다른 쪽을 보면 네. 그래도 증익인데 작년보다 올해 이익이 늘어나는데 실적 대비 이제 주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빼고 우리나라의 PER 주가 수익비를 보면 한 14배 정도 되니까 선행 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네. 실적 기준으로 네. 뭐 굉장히 뭐 싸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주가 지수나 반도체를 뭐 반도체가 절대적이니까 이제 묶어놓고 보면 한국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업종별로 보면 사연들이 다 다르고 이게 또 주가에도 투영이 되는 것이 제가 앞서서 이 작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대 1% 역대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경기를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참 별세계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서 기자님이나 저나 네. 한국당에서 뭐 식당도 가고 뭐 주변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그런 어떤 체감하는 경기는 뭐 한쪽에서 반도체 회사 직원들이 정말 아주 많은 돈을 받는 그런 세계도 있지만 대체로 GDP에 포함이 되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에 포함이 되는 내수 경제가 좋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주가지수가 6,700까지 갔지만 많은 종목이 사상 최고치 아닙니다. 작년에도 주가가 떨어진 게 1,000개 가까이 됐고요. 내수 업종인 유통업종 지수 사상 최고치 아닙니다. 한 여기서 한 30% 더 올라야 사상 최고치 됩니다. 음식료 한 25% 더 올라야 사상 최고치 되고요. 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의 코스닥 시장은 따따블이 나야 사상 최고치가 되니까. 따따블이요. 그러니까 뭐 나름 시장이 네. 이제 정직하게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 좋은 거는 사상 최고치가 아니고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밸류 체인에 뭔가 다리를 걸치고 있는 영역과 네. 그렇지 않은 영역은 주식시장 내에서도 온도차가 굉장히 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AI 밸류 체인에 발을 걸치고 있는 네. 요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주도해 왔는데 이 반도체 직접 연관주만 가지고 우리 증시가 더 갈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네. 이를테면 뭐 재생에너지도 네. 에너지주도 네. 당연히 반도체 AI 시대에 함께 가야 될 것이고 로봇주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네. 그런 주들도 좀 봐야 될 텐데 전력 요런 쪽의 산업들이 차세대 주도주 아니면 지금보다 더 그 반도체와 이렇게 자리를 바꿀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야긴 합니까? 전력 같은 경우는 네. 아마 반도체 못지않게 오른 것 같은데요. 반도체 못지않게 이미 오른 것 같습니다. 이미 올랐다. 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전선주 케이블 뭐 아니면 변압기 그런 이런 것들 많이 올랐죠. 네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제가 앞서서 반도체의 수요가 꺾일 때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죠. 반도체 수요가 꺾일 때가 뭔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라고 말씀드린 당연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의 규모를 키우는 데서 오는 효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반도체로 더 큰 데이터 센터를 짓고 더 많은 데이터를 돌려서 거기서 뭔가 추론을 하고 얻는 데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효능이 이제 훨씬 큰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반도체가 결국 돌아가려면 지난 2월 달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말에 어쩌면 반도체 칩이 남아돌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말에. 네. 근데 그 얘기는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그 효능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그만할래가 아니고 이게 이 반도체 공장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요. 또 열이 많이 나니까 또 물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은 전기난 특히 용수의 부족 같은 거는 특히 네.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산불이 장기화됐던 이유도
결국은 미국의 물 부족으로 설명하는 논거들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3세계 같은 데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 게 뭐 축구장에 막 130개 크기 이렇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고. 네. 그래서 예컨대 뭐 미국의 이 그 밑에 있는 뭐 칠레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정치인들은 지으려고 하는데 반대가 심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물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 우리가 반도체주 투자하는데 메인 시나리오가 될 수는 없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는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 발표하고 실적 전망치가 100조 원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전기 공급이 될 거냐. 결국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변압기 만드는 회사에 한번 뭐 저희가 고객이라서 한번 그 사장님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 전력을 공급하고 하는 이런 어떤 배전 시설 같은 게 네. 은근히 노동 집약적이랍니다. 인프라가. 네, 사람이 한 5년 정도 해야 노동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수요가 늘어날 때는 이게 과연 그런 전력 시설이나 이런 게 뒷받침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데이터 센터 수요는 그 인프라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면 흥미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인공지능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그리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뭐 나스닥이 올해 뭐 사상 최고 친 건 맞는데 올 들어 주가 상승률이 5%밖에 안 돼요. 코스피가 훨씬 좋습니다. 좋죠. 네. 훨씬 좋고 지금 밸류 체인은 이런 것 같아요. 반도체 칩을 사서 인공지능의 승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야 이렇게 투자가 물먹는 하반처럼 들어가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돈을 벌어야 이 투자가 정당화될 거냐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비상장 회사지만 오픈 AI 같은 게 있는 건데 네. 그 옆에서 반도체 칩을 만들고 또 이제 그 전선망을 놓고 하는 쪽은 상대적으로 뭐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과잉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최앞단에 있는 기업들 지금은 이게 챗GPT가 좋았다가 중국의 딥시크가 나왔더니 놀랐다가 지금은 제미나이나 비상장 기업이지만 뭐 클로드 같은 엔트로픽 네.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막 1등, 2등이 앞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익의 안정성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이 미국보다 많이 올라가고 하는 게 나름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종적으로 구글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의 승자가 된 기업은 제 생각엔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레이싱 중인 것 같고 네. 그들에게 뭔가 파는 기업들 뭐 장비라든가 반도체로 대표적으로 그런 비즈니스인데 그런 쪽의 종목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주가가 최근에 미국보다 좋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들으면 산업의 흐름이나 아니면 우리 주가의 흐름을 바라볼 때 그렇게 아직까지는 악재보다는 지금의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 생각에는 이거를 예단하면 안 됩니다. 예. 예단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들을 얘기 많으니까 잠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절인 오늘 오후 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국노총은 여의도 일대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경찰은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정보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5일 동안의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한 명당 3천만 원의 격려금과 평균 14%의 임금 인상, 영업이익의 20% 성과급 등을 요구 중이고 회사 측은 임금 6.2% 인상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부문 호주에 힘입어 1년 전보다 48% 증가한 85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네, 마저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돈의 흐름 네. 그리고 우리 증시의 향방 요런 정도까지 들었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의 돈의 흐름.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돈이 넘쳐나고 이걸 뭐 미국의 중앙은행이 뒷받침하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였고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가 폐지되고 나도 아마도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쪽에서는 불로소득을 기대하지 마라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부동산과 증시 요 사이에서 보자면 확실히 증시적으로 돈의 흐름이 유동성의 흐름이 바뀐 거라고 봐야 합니까? 아직은요. 네. 사실 부동산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이런 것들은 꼬리표가 달려있지 않아서 말하기가 좀 힘든데 네. 지금 돈이 뭐 올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역시 역사를 보면 늘 주가가 올라가면 돈이 들어왔어요. 코로나 직후에 네. 2020년에 70조 원, 2021년에 75조 원. 뭐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후행적으로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 생각에는 예금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가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가 가계금융자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성공적으로 우리가 부를 축적해온 어떻게 보면 그 몇 안 되는 나라인데 가계금융자산 부동산 뺀 겁니다. 6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예금이나 보험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은행 쪽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 가지고 시중 은행들이 이 수신하는데 되게 좀 고민한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예금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는 뚜렷한 것 같고 근데 이건 본질적으로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2000년대 중반에 펀드 붐이 있을 때도 있었고 네.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후행적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조금 주식도 신뢰를 더 쌓아야 돼요. 신뢰요. 예. 뭐 저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언제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또 약세장이 오고 그럼 또 약세장에서도 주식을 또 버티고 하면서 장기간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이 괜찮은 자산이야라고 하는 집단적인 어떤 좋은 학습 효과가 쌓여야 되는데 지금은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 됐고 또 올 들어서 70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온 거는 다 5천, 6천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굉장히 높게 들어온 거예요. 네. 2천, 3천, 4천에 주식 안 하다가 높아지니까 들어온 거는 과거에 나타났던 현상과 뭐 똑같은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주식 자체가 뭔가 괜찮은 자산이다라고 하는 집단적인 학습 효과. 전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게 저는 이제 저도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믿음을 쌓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요. 사실 삼성전자가 작년 한 여름까지만 해도 제일 골칫덩어리였거든요. 맞습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대박을 칠지 누가 알았어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는 조금 쇠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들어온 돈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들어온 거고 그래서 코로나 직후에 삼성전자가 9만 전자 갔을 때 이게 뭐 10만 전자가 갈 거란 기대로 주식 샀던 분들이 고생을 했죠. 그래서 5만 원대까지 밀리고 지금 20만 원 넘어갔는데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주주수가 400만 명이 넘는 사실 국민 주식이니까 내가 주식을 굉장히 나쁜 시기에 예컨대 2021년 봄과 같은 상당히 나쁜 시기에 주식을 사서 몇 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2배, 3배 벌었다라고 하는 것이 7천 가고 8천 가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성공의 경험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 잘 팔고 잘 살고 이런 거 하면 좋겠지만 그건 알기 어려워요. 왜 2천, 3천 쌀 때 안 하고 5천, 6천에 합니까? 그거는 시세를 우리가 모르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도 뭔가 성공의 경험이 장기간에 걸쳐서 쌓여야 되고 또 한국 사람들이 뭐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한 그런 유전 인자가 그래서 뭐 그랬겠습니까? 그냥 결국 부동산 불패라고는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조정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택은 주거 목적이 있는 거니까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수익률은 저는 정책이나 이런 걸로 낮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그거는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주식은 이기는 자산이고 부동산은 지는 자산이다라고 하는 아직까지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학습 효과를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사람들이 좀 쌓아야 큰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이 주식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네. 미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듯이 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이번 이런 상승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오히려 더 네. 빠른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신뢰를 쌓지 못한 건 딱 여기가 정점이고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면 네.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가 주식을 산다 아니면 계좌 인증을 했다 그러면 그때 팔아야 된다. 네. 그 말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때 떨어진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가 80년도 1월 4일 날 100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그때 S&P 500도 100대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6,700 갔잖아요. 네. S&P 500 7,000이잖아요. 네. 우리가 뒤처져 있다 우리가 한꺼번에 간 건 있지만 실은 장기 성과로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미국은 사람들이 주식을 가져 있으면 되고 제 생각엔 결국 지배구조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주식 시세는 올라가면 더 갈 것 같고 그래 주식을 사다 보면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대체로 그래요. 제 생각엔. 네. 쪽집게처럼 시세를 맞춘 사람 별로 없고. 근데 약세장에서도 기업들이 배당이라도 좀 주고 주주들을 굉장히 좀 성의껏 대했다 그러면 그럼 배당 받으면서 배당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주식을 안 팔고 버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이 미국처럼 뭐 제조업 중심의 국가가 아닌 투자를 많이 안 하는 나라와 비교하는 건 온당치는 않다고 보고 한국과 비슷한 제조업 기반의 중국, 대만, 일본과 비교해 보면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배당 성향이요. 최근 한 18년 동안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던 거 딱 한 번, 대만보다 높았던 거 한 번도 없고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배당 성향이 높았던 것도 18년 동안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우리가 주가 지수로 보면 미국처럼 올랐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보면 중간에 배당이나 주식을 들고 버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식이란 게 주가 지수를 가지고 말하는 거지만 지금 6,700이면 주가 지수로 보면 주식해서 손해본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거는 타이밍을 잘 맞춘 데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명분이나 그런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의 성과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장에 베어마켓이 왔을 때는 주식을 들고 있을 만한 그런 근거나 그런 어떤 이유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배당 같은 것들은 집단적인 성공의 경험을 갖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 대표주들의 배당금이 네. 주주들 통장에 입금이 되면서 네. 또 푸념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정말 적게 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배구조와도 연결돼 있고 네. 정책의 힘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네. 그것이 주식 주가를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네.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자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럼요. 저는 뭐 주식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뭐 한국 경제의 모든 면이 뭐 다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순기능들이 이제 많이 생겼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1,450만 명. 올해 돈 많이 들어왔으니까 올해 말에 집계하면 저는 1,500만 명 넘을 것 같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누리는 국민들이 많아진 거고 작년에 우리 정부가 내수가 안 좋아서 소비 쿠폰 지급한 게 한 14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배당 성향만 높아져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런 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힘으로 뭐 그런 효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또 경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시장에 더 많이 풀릴 수 있다. 그럼요. 배당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당금 풀려서 민간 소비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한국 경제가 한 방으로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진작에 바뀌었겠죠. 근데 주식을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생겼고 그게 저는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 지배구조라든가 주가라든가 많이 신경을 쓰는 건 저는 지극히 좋은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장에서 주주들과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은 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한 일이고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좋은 또 성공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MSCI 선진국 지수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한참 동안 우리가 왜 박스피 네. 고점을 뚫지 못할까 외국인 자금의 약간 일회성이거나 단기적인 투자거나 신흥국 취급을 받는다거나 이런 점에 있다고 했는데 근데 또 이걸 또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고 하니 또 우리가 포기해야 될 포기할 것들이 게 많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간단하게 저는 너무 강박관념 안 갖는 게 네. 좋다고 봅니다. 네. 돈에 뭐 꼬리표가 어디 있어요. 또 네. 선진국 지수 그렇지만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잘 나갈 때는 신흥국 지수에 있는 게 더 나았어요. 서로 어떻게 보면 신흥국이 좋으냐 선진국이 좋으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저는 가능하면 개방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돈과 돈이 움직이는 자본시장에서의 좀 과도한 목적 없이 돈이 오가는 거는 저는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뭐 MSCI가 요구하는 것도 외환시장의 어떤 개방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저는 뭐 주식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환시장을 과도하게 개방하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 같고 24시간 개방은 좀 그럼 위험할 수 있다. 지금도 뭐 이제 국내 은행 간의 거래는 새벽까지 해주는데 이거를 역외 시장으로 하자는 건데 네. 예전에요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한 4조 달러 정도가 됐는데 위안화 국제화한다 그러면서 역외 시장에 이제 위안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게 런던이라든가 뉴욕에서 거래되는 걸 인민은행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서 1년 동안의 외환 보유액이 4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이미 외국인이 3분의 1 정도를 들고 있는 나라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뭐 갈급하게 볼 거냐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뭐 되면 좋으나 뭐 결정적인 그거 없이도 지금 뭐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너무 목을 맬 일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미국 중앙은행 지배구조 교체가 있습니다. 네. 요 얘기 간단하게 좀 나눠보시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케빈 워시 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정책의 조합을 지향한다고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보수적인 지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기회주의적으로 입장을 바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글로벌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고 네. 저는 뭐 미국 주식이 2009년 이후 약세장이 없었고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거에 뭐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자면은 제 생각에는 미국의 연준이 자산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뭔가 이제 연준의 지배구조가 바뀌는 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케빈 워시가 엄청나게 뭐 인플레이션을 잡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네. 그냥 보수주의자 같아요. 보수주의자. 중앙은행이 너무 시장에 개입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시장은 비교적 가만 놔두는 게 잘 돌아간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워시가 보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세상이 되게 부조리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장기국채를 사는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인데 네. 근데 이 사람이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뭐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트럼프가 이 지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오히려 연준이 과하게 정치 권력에 휘둘리는 게 네. 상당한 리스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줄타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안 생길 거라는 기대를 심어줘야
금리가 낮게 유지가 돼요.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서 과하게 정치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시장에서 저 사람들이 인플레를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면 금리가 알아서 튈 수가 있는데, 근데 굉장히 뭐 오늘 조간 봤더니 재미난 기사가 실렸죠. 연준 파월 의장이 연준 이사회에 남을 거다. 네. 예, 연준 이사는 임기가 14년입니다. 네. 연준 이사 중에서 연준 의장이 뽑히는 거고요. 이제 굉장히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하라고 임기를 길게 주는데, 통상 연준 이사에서 연준 의장에서 물러나게 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에서 같이 사퇴를 했는데, 지금 파월 의장은 나는 남을래라고 하는 거니까 뭔가 이제 좀 트럼프가 너무 연준을 길들이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지금은 어쨌든 연준이 적절하게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도 좀 잡아가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자산시장에 좋은 조합이고, 네. 정책 권력에 굴종하게 되면 그게 제 생각에 오히려 시장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파월도 트럼프가 임명했는데 어느새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중앙은행장으로 몇 년간 악명을 떨치고 있네요. 결국은 어느 정도 균형하는 역할이 네.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사흘 동안 무탈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탈했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다시 이대호 진행자가 돌아옵니다. 별책부록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저는 KBS 서영민 기자였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